안녕하십니까? 범죄 없는 세상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끔찍한 비극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가족은 사랑과 안식의 보금자리여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공포와 불안을 건드리는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의 단편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가 돌변하는 순간을요. 그 순간 행복했던 기억들은 산산조각 나고 따뜻했던 미소는 차가운 표정으로 변하며 익숙했던 목소리는 낯선 비명으로 메아리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의 문 뒤에 숨겨진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절망과 광기에 대한 서사입니다. 마치 한 편의 악몽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서서히 조여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충격적인 통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다름 아닌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검거된 살인혐의 피의자 중 무려 47.5%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수치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름 끼치지만 더 섬뜩한 것은 이러한 가족 대상 범죄가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칼을 겨누게 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가정의 문 뒤에서 어떤 악몽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저버린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 분노 혹은 뒤틀린 애증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온 것이죠. 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파괴와 인간 정신의 깊은 어둠을 증명하는 차가운 기록입니다. 가장 흔한 대상은 배우자라고 합니다. 함께 삶을 약속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존재가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현실. 그리고 그 뒤를 자녀, 부모, 친인척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피의자의 경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비중이 유독 높다고 하니 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어둠의 심연을 엿보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느끼는 순수한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을까요? 이 통계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유리와도 같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일지라도 그 안에는 켜켜이 쌓인 갈등과 오해, 그리고 절망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안전지대인 동시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현실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 관계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증오의 그림자를 감히 들여다볼 용기가 있을까요? 최근 발생했던 사건들을 몇 가지 짚어보며 그 공포의 실체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2025년 4월 용인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50대 남성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비관하며 무려 80대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두 딸까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섬뜩한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감과 뒤틀린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한때는 화목했을 그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가족을 모두 죽이고 그것을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신상태는 이미 정상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가족의 삶과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가족이 더 이상 함께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에 함께해야 할 짐이나 도구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압박이 한 인간을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동시에 그 압박 속에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증명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어떤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 그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가 남긴 집단 자살이라는 메시지는 그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파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2025년 7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더욱 기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사제 총기라니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도구가 현실 속에서 가족을 향한 살인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공포를 안겨줍니다. 대체 어떤 갈등이 아버지의 손에 사제 총기를 쥐게 만들었을까요? 그 총구가 아들을 향하기까지 그들 부자관계 속에는 어떤 균열과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던 걸까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비틀린 가족 관계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살해된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총구를 마주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거나 아니면 아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고 사용하기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분노와 좌절감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우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뒤틀린 집착이 빚어낸 참극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겨눠진 총구는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 관계의 모든 유대와 사랑을 파괴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과연 아들을 통해 무엇을 죽이고 싶었던 걸까요? 혹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의문은 오싹한 침묵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같은 해 7월 김포에서도 충격적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부모와 형을 살해한 것입니다. 가정 불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깊은 불화와 증오가 쌓여야 부모와 형제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그 남자의 마음속에 어떤 악마가 속삭였던 걸까요? 가족 간의 잦은 다툼과 갈등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평범해 보이는 가정 안에서도 언제든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 남자의 눈에는 과연 가족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으로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에게 억압받거나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소통 부재와 해묵은 감정들이 쌓여 결국은 광기 어린 폭력으로 분출된 것이죠. 이 비극은 단순히 가정 불화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심연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모습은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현실적이고 섬뜩합니다. 그 남자는 과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면서도 감행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을까요? 그 대답은 어두운 미궁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간병살인이라는 안타까운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던 80대 남성과 아들이 생활고를 겪던 중 아내를 살해하고 한강에 투신한 사건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정신적 돌봄의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사건은 다른 가족 살인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지만 결국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순간 그것이 최선의 혹은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어두운 선택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돌봄의 짐이 사랑을 좀먹고 희생이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끝없는 고통의 굴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간병, 줄어드는 돈, 그리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가는 느낌은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간병 현실과 노인복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동시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이런 비극으로 몰아넣은 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물음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사업 실패,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생활고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때로는 가족 구성원에게 향하는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관계마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터널 속에서 헤매다 결국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어둠을 들이우는 비극이죠. 현대사회에서 경제적인 압박은 개인의 정신 건강은 물론 가족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돈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은 사랑과 신뢰를 좀먹고 결국 가족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인간은 이성을 잃고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경제적 부담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자의 존재 가치와 미래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며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정 불화입니다. 평소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해소되지 않고 쌓이다가 결국 끔찍한 범죄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속의 가족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여가는 갈등의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심연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에도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섬뜩함을 더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불신과 오해,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응어리들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이러한 불화는 종종 언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로 시작되지만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물리적인 폭력으로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만연해질 때 그 가정은 이미 붕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존재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은 증오로 이해는 오해로 변질되는 끔찍한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가족관도 큰 문제입니다. 가장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뒤틀린 인식 등이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이는 고착화된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소유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극심한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뚤어진 생각은 결국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공포의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환상 속에 가두어 두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는 자녀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극심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자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되고 결국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가장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그 압박이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악마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거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고 비극으로 향하는 열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뒤틀린 가족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돌봄의 어려움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의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망감과 무력감은 때로는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돌봄이라는 순간 행위가 어둠 속으로 변질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희생이 아닌 고통으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간병 노동은 돌봄 제공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그들을 고립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 끝없는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돌봄 제공자의 정신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갑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 정신적인 황폐함이 찾아올 때 이들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극단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돌봄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절망의 끝에서 가족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드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살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법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 즉 부모를 살해하는 행위는 특별히 가중처벌되지만 비속살해, 즉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녀는 보호받아야 할 가장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점은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자녀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입니다. 법의 허점은 곧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녀 살해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비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처벌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반영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비속살해를 더 엄중히 다루는 법적 장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족과 생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법적 정의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사회적 공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든 가정 불화든 혹은 간병의 고통이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담 및 지원 제도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와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후약 방문식의 대응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정신건강상담,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가 개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의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개인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동거 친족에 의한 살인사건 중 살인 기수 사건이 총 102건에 달했으며 전체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가 무려 31.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들은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어둠이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 뒤에 감춰진 증오와 절망, 그리고 폭력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섬뜩한 현실입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든 단면을 보여주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비명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은 때로는 가장 잔혹한 감옥이 될 수도 있으며 가장 달콤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진실은 언제나 더 큰 공포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들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둠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한순간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간 본연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잠재된 어둠이 언제든 깨어나 우리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사랑과 행복의 상징이어야 할 가족이 때로는 가장 끔찍한 악몽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심리적 공포를 안겨줍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가정들 속에서 과연 어떤 어둠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절망적인 비명이 갇혀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뉴스를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안녕한가요? 혹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고 섬뜩한 여운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과연 안전한가요?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양면성, 그 안에 숨겨진 사랑과 증오, 행복과 비극의 기묘한 조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가장 큰 공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과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밤은 깊어지고 어둠은 더욱 짙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그 꿈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은 여전히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일까요? 아니면 문득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악몽으로 변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가족 그 이름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